첫 법무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박진,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물류기업인 컬리가 창원 진해 두동지구에 630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신설합니다. 신항 배후단지인 두동지구에는 쿠팡과 LG 등 13개 기업의 물류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기에 불법으로 소음기를 달아 수렵해온 수렵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반입이 금지된 소음기는 해외 직구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8개 부처 내각 인선이 발표됐는데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1차 내각 인선 발표 사흘 만에 2차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SK 분식회계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해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한 후보자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당선인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고도 했고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한 인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사회정책을 총괄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되며 외교 통일 라인의 4성급 중진 의원이 포진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조승환 전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는 계속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점령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해당 법안이 4.19 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특정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곧 수사권이라는 논리입니다.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이언이다. 김 총장은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도입되면 10번이라도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 방침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곧바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 주까지 법안을 성안한 뒤 다음 주 법사위에 회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검찰개혁이 더 필요해졌다며 한층 강경한 모습입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 검찰청의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왜 뺏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설명을 하시지 못한다면은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도 오늘 오후 긴급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그리고 검찰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창원시장 경선 후보자로 김상규, 장동화, 차주목, 홍남표 4명을 확정했습니다. 공천 신청자 9명 가운데 강기훈 국회의원과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 5명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최종 공천자를 오는 23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로 물류 흐름이 막혀 상하이를 오가는 국내 컨테이너선들이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국 거래 물량이 많은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도시가 봉쇄된 중국 상하이. 3주째 이어진 조치로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를 오가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과 연결된 육로와 철로가 모두 막혀 물류 적체가 심각한 상황. 현지에서의 운송 차량 조달이 어려운 데다 차를 구한다 해도 운송료가 배 이상 뛰어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체 운송 물량의 30% 정도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풀리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배송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배송이 지연됨으로써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또 LCL 진행하는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지역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걱정입니다. 현재 상하이 생산 공장 대부분이 철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지에 진출한 부산 기업 10여 곳 모두 물류난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러시아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데 더해 중국 봉쇄 조치까지 겹쳐 부품 공급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제조업 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보자재 수급 같은 경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대체 수요선을 발굴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생산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하이 봉쇄 연장으로 직접적인 물류 대란 조짐은 없다면서도 수출입 기업에 차질이 있는 만큼 대체 항구로 우회 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도시 상하이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허브로 불리는 광저우시도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1,800만 주민 전부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작했는데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입니다. 한밤중에도 건설 인력이 분주하게 자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시장 일부를 임시병원으로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1,800여만 명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도 시작됐습니다. 하루 신규 감염자가 38명 나왔을 뿐인데도 광저우 일부 지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졌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방역 강화 조치입니다. 全市中小学阶段学校有住宿条件和全封闭管理条件的高三除外，暂停线下教学，采取线上教学。 미 국무부가 상하이시 총영사관에 비필수 인력 철수를 명령할 정도로 상하이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시까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공급망까지 비상입니다. 광저우는 지난해 수출액 6,312억 위안, 우리 돈 122조 원을 올리며 선전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 도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광저우항은 세계 5위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国际国内环境一些超预期变化，经济下行压力进一步加大，正适合果断应对新挑战。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닝보 등에는 이미 원자재와 수출품을 실은 선박 470여 개가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급망을 따라 전 세계 생산과 물류까지 교란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하방 압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진해 두동지구에 대형 유통업체 물류센터 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갖춰지면 산업적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역 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25년 동안 사업 표류의 갈등을 딛고 물류단지로 거듭나고 있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국내 첫 새벽 배송을 선보인 기업 컬리도 지방 첫 물류 거점으로 두동지구를 택했습니다. 18,000여 제곱미터에 신선식품 등 상품의 입고와 보관, 포장, 배송까지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63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790명의 대규모 채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남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큰 투자를 할 계획을 이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쿠팡이 3천억 원을 투입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 모두 13개 업체가 입주한 두동지구가 경남의 대표 물류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40년 전후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까지 갖춰지면 두동지구를 포함한 배후부지의 산업적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발맞춰 대형 유통 물류업체의 입주를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 경제 파급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지역 생산품들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지역 기업들과 그런 대형 유통 물류 기업들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들을 좀 성장시키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대규모 주거지 개발과 생활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며 하향 안정세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 가시화, 가계부채 축소 등으로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이 있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라고 하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5년간 주택 입주 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는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수준 재고율을 달성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탈법,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지난 1년 동안 4,200여 명을 기소 송치하고 1,500여 원의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340명입니다. 2주 연속 2만 명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 3,800여 명, 김해 1,800여 명, 진주 1,250여 명 등입니다. 이후 오늘 오후 4시 30분 집계에서 7,300여 명이 더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95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8만 4,500여 명, 중증 병상 가동률은 현재 46%입니다. 내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할 만한 집단 면역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60살 이상 일반인으로도 확대됩니다. 당일 접종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약 접종은 25일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은 18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대리나 전화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1,066만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60살 이상 연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오미크론 시기에도 중증과 사망을 예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지속 가능성과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80대 이상에 대해선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확진된 적이 있더라도 접종 대상군에 포함된다면 3,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신규 확진자는 19만 5천여 명입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내려간 건 7주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만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체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함한 방역 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은 금요일 공개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총기 소음기를 해외 사이트에서 사들여 불법으로 사용해온 수렵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소음기는 세관의 승인도 없이 버젓이 자동차 연료 필터로 직배송됐는데요. 총기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수렵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총기 끝에 부착해 소리를 줄여주는 소음기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다 선생님이 타공하신 거 맞지? 47살 A씨 등 회원 8명은 2년 동안 해외 직구로 소음기 28개를 사들여 까마귀나 멧돼지를 포획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음기를 국내에 들이거나 총기에 다는 것은 총포화약법 위반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까마귀 등을 포획할 때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소음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사무실에 보관해온 공기총 한 정과 실탄 만여 발 등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소음기를 이렇게 끼워서 이래 사용하면 소리가 현격히 줄어드니까 이를테면 사람한테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경찰이 압수한 불법 소음기입니다. 실제 소음기와 똑같이 생겼는데 총소리를 줄여주는 효과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총기에 불법 반입된 소음기를 달고 사격 실험을 해봤더니 소음기를 달지 않았을 때보다 20% 가까이 소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외 직구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불법 소음기가 자동차 연료 필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음기 한 개 가격은 최고 25,000원, 150달러를 넘지 않고 자동차 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세관 승인 없이 무방비로 국내에 반입된 겁니다. 소음기 만드는 데도 없고 우리가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 소음기 불법만 아니고 불법 부착물이 된다고. 경찰은 이들 회원 8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총기류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훈입니다. 지역의 언론사들과 함께 더 지역적이고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입니다. 언론사별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 사천입니다. 향교에서 예절 배우고 가족 추억 쌓고라는 기사인데요. 사천 향교가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향교하면 보통 딱딱한 이미지지만 사천 향교는 죽궁과 승마, 다례 같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남해신문입니다. 회복 불가 수준 남해바다 더 이상 훼손은 안 돼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에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여수와 인접한 남해군 서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광양만 여천공단의 인근 바다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라며 어업권에 대한 영구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임을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주간 함양입니다. 함양군 굿모닝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사인데요. 함양군이 단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고 보호하는 굿모닝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함양군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 돌봄 공백이 더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차 타고 배 타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 위에 오늘도 강행군입니다.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의 하루를 동행 취재한 기사인데요. 이렇게 차 안에서 끼니를 샌드위치로 때우고 1시간 상담을 위해서 왕복 3시간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폭언과 고소를 당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태를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경남신문 도영진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도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기사에 위드 2022 현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경남신문이 올해 어떤 기획을 준비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위드 2022가 우리 신문사 슬로건인데요. 도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자는 각오를 담아 위드 2022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소방서 구급대원, 코로나 전담병동 간호사, 이동 목욕차 요양보호사와 같은 분들의 하루를 기자들이 동행하면서 생생하게 전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기사를 보면 아동학대 상담원들의 근무 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동행하는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1시간 상담을 위해서 배를 타고 섬까지 찾아갈 만큼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집안 일에 개입하냐? 이렇게 폭언이나 또 욕설을 듣는 일도 다반사고요. 무엇보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사례 관리해야 할 가정은 많습니다. 차에서 빵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기도 하고요. 행정 업무도 쌓이다 보니 자정을 넘겨서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상담원의 이직률이 높다고 기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반복도 담으셨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 특히 기사를 통해 만나본 상담원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잘 담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담원들의 보스를 좀 더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이후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도 기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담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시지요. 네, 상담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들이 개입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때, 이때라고 합니다. 처음엔 욕설하고 또 학대를 부인하던 행위자가 내 행동이 학대인 걸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할 때라고 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면서 일의 가치를 느끼는 상담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신문의 도영진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60전 60승 신화를 기록하며 임진왜란 승리로 이끈 하동 출신 충의공 정기룡 장군의 유품전이 고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국 4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유품전에서는 임진왜란 전투에서 장군이 실제로 사용한 진검을 선보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유품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돼 조선과 명나라, 일본이 참전한 동아시아 첫 국제전쟁인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 중 명과의 강화 협상이 결렬돼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정유재란. 7년 동안의 전쟁에서 60여 차례 전투를 하며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명장이 있습니다. 하동 출신 충의공 정기룡 장군입니다. 하동 살았으면 자부심을 느끼죠. 뭐 전쟁에서 그래갖고 한 번도 진 일이 없고 다 성진 이기셨다니까는 하동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긍지를 느낀다 할까? 총 길이 112cm, 칼날 길이 85.2cm의 장검입니다. 임진왜란 전투에서 장군이 실제 사용한 진검으로 임진왜란 당시 쓰인 검들보다 칼날이 긴 편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져 오다 20여 년 전 분실됐는데 하동 향교 전교가 검을 추적하고 소장한 이를 설득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유품은 모두 30여 점. 선조와 광해군이 내린 교지와 교서부터 시호가 적힌 책자와 장군이 사용한 옥대 등도 선보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순신 장군만 아는 게 아니고 저희 하동 출신인 정기룡 장군도 임진왜란의 영웅이었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 전승의 신화를 기록한 육전의 명장 충의공 정기룡 장군. 순국 400주년을 맞아 그의 행적을 살펴보는 이번 유품전은 다음 달 30일까지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늘 진주 서부청사에서 진주시와 창녕군 등 5개 시군과 포장지 생산업체 등 5개 기업과 함께 서부권 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남 서부 지역에 1,200여억 원 규모의 투자와 2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항공우주청 경남 설치를 위한 전문가 포럼이 오늘 사천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항공우주청 설립 필요성과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경남, 부산 점유율이 89%로 경남이 균형 발전에 최적지라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를 밟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함양의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던 에디슨 EV는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했지만 잔금 2,700여억 원을 기한까지 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상훈 도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신상훈 도의원 지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0년생 역대 네. 최연소 도의원의 도지사 출마인데 네. 지사직 도전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4년 전에 우리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요. 만 28세 나이로 당선이 되었고요. 이제 아직 한국 나이로는 33살이지만 만으로는 31살입니다. 예, 경남도지사가 돼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 안팎에서 그리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 교체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육박하는 신규 당원이 당을 찾아주고 계시고 만 20대 나이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청년 당원들 중심으로 이런 정치 교체,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고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당 활동, 정치 활동, 그리고 4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을 신뢰해 주시면서 함께 한번 출마해보자 이런 요구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해주셨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당 내에서 양문석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네. 될 겁니다. 이 경선에서 내세울 나만의 강점이 있다면요? 네, 뭐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사회적 경력은 양문석 위원장님이 저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정치 경력이나 정당 경력은 저는 뒤처질 게 없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당을 10년 전에 가입하면서 대학생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청년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도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경험을 쌓았다라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경남에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나이로 봤을 때 앞으로 한 50년 이상 이곳 경남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아마 우리 송지연 아나운서님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경남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이제 경선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전 대선 패배로 인해서 민주당의 경남지사 수성이 조금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수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대선이 패배했기 때문에요. 우리 당이 어렵다라고 관측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뒤집을 수 없는 격차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결심을 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냐라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4년 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던 도민들의 열망과 바람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도정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들, 예를 들면 불경 메가시티라든지 서부 경남 KTX로 대표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같은 사업들의 연소성을 좀 더해가면서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젊고 참신함을 더해준다면 우리 도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남부 내륙철도도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경남의 최우선 과제는 또 무엇이고 네.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경남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이 될 거고요. 경제다. 그 개념에서 우리 경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산하고 울산까지 함께 힘합쳐서 나가자, 수도권에 대응해보자라는 게 불경 메가시티의 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가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미국처럼 연방제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현이 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곳인데요. 이런 곳들과 협의해서 중앙의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입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청년 정치 활성화를 또 늘 강조해 오셨고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민심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정수로 봐야 된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요. 예. 청년이 중심이 되었던 거는 작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새로 뽑았던 선거인데 이때부터 청년이 정치의 중심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대가 청년이 되었는데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 청년 정치 교체를 실현한 첫 시작이 될 거고요. 경남도지사로 뛰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함안군수로 뛰고 있는 장종아, 하동군수로 뛰고 있는 강기태, 그리고 양산시장으로 뛰고 있는 박재우, 김성훈 등과 같은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이번 6월 1일은 서구에 있는 유럽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우리의 젊은 정치가 실현되는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큰 포부였습니다. 젊은 후보답게 좀 새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정책들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의회가 방위사업청의 경남 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지정 방산기업 85곳 가운데 28곳과 방산체계기업 8곳, 국방 관련 연구기관까지 경남에 집적돼 있다며 방위사업청의 경남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거제시 반값 아파트의 토목공사비가 160억 원 정도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 용역 결과에 대해 거제시가 재정산 과정에서 검토한 뒤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입장문을 통해 토목공사비는 거제시 자체 검증과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개발이익금 재정산에 반영하고 초과이익이 10원이라도 발생하면 환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해 시가 소상공인 6개 업종과 어린이집, 유치원, 청년실직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해 시는 여행업과 관광업체 한 곳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들 가게와 LP가스 판매소, 방문 판매업소에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 곳당 방역지원금 30만 원을, 실직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 5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월포동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원 민주주의 전당은 국비 등 388억 원을 들여 3.15 의거와 부마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오는 2024년 9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조사 결과 경남 지역의 지난달 고용률이 61.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3.3%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경제활동 인구는 181만 1000여 명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3.5%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 후보 예정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 선관위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 개표소에서 사무원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개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동군 선관위는 지난달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을 주고받은 이 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좋죠. 스트레스 확 다 날아가고요. 진짜 마스크 벗고 싶은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못 벗고. 이럴 때 벗고 싶죠, 진짜. 진짜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이렇게 만세 부르고만 왔거든요. 좋아요. 현재 경남 일부 지역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비가 오면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의령의 아침 기온이 9도, 고성은 10도 보이겠고요. 바람까지 더해져 날씨가 쌀쌀하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합니다. 김해와 양산이 1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날씨 살펴보시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진주와 합천이 9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합천이 16도, 거창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동부와 동해남부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해상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